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생활안전연합이 서울특별시에 한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를 보호하려고 만들어 놓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당하는 어린이 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어린이 인구는 줄고 있는데 말이죠. 현재 시설과 제도로는 아이들을 지킬 수 없을까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생활안전연합 윤선화 공동대표와 어린이 교통사고의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인천 성모도와 강화도 본섬을 이어주는 성모대교가 오늘 0시부터 개통됐습니다. 착공 4년 만인데요. 연간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데도 성모도에 들어가는 방법은 30분 간격의 배를 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서울에서 차로 1시간이면 성모도에 닿을 수 있다고 합니다. 관광객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강화구는 기반시설 개선 사업도 마쳤다고 합니다. 클레멘타인의 시즌 인 더 선 띄워드리면서 2017년 6월 28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투데이 포커스. 어려서부터 우리가 어른들한테 들어온 말 중에 하나가 모르고 못하는 것보다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 더 나쁘다라는 잔소리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하는 것, 이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없습니다. 지금 라디오 들으시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나는 운전자분들도 계시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시속 30km입니다. 속도 줄이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배우 고소영 씨의 모습이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녹색 어머니회 복장으로 교통지도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뭐 어머니 아버지들이라면은 한 번쯤 해보셨을 거고 남다른 기분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여전히 적지 않게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굣길에 사고가 집중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한국생활안전연합의 윤선화 공동대표와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짚어보고요. 우리 아이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 뭐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운전하시면서 뭐 어린이 보호구역 한 번쯤 지나가 보시지 않은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정확히 어디에 지정이 됩니까?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규정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예. 그 법이 도로교통법입니다. 이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주 통학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주 통학로를 규정하는데 어린이들의 주 출입문 주변 300m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 청취자분들은 정문 앞에 300m 주변은 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그러니까 뭐 중학교, 고등학교를 뺀 뭐 초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는 다 지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주로 이제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100% 다 지정이 되어 있고요. 예. 어린이집과 학원은 100인 이상의 이 어린이집 원생이 있거나 학원생이 있으면 지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지정이 된 거는 한 15% 정도밖에, 두 기관은 15% 정도밖에 지정은 안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네. 학교 위치가 또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죠. 뭐 네. 예를 들어서 왕복 4차선 한복판에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죠. 혹은 뭐 이면도로 중간에 있는 학교도 있고 네네. 아니면 한적한 곳에 있어서 뭐 차량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학교도 있는데 네네. 이게 다 일괄적으로 지정이 돼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법적으로는 일괄적으로 주 출입문이기 때문에 주로 정문 주변에 설치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게 가끔 가다 보면은 그
차량 도로인데 내리막길 그 밑에 학교가 있는 경우는 네. 제가 운전을 하면서도 아찔하더라고요. 야, 이거 물론 방지턱도 있고 뭐 요란하게 뭐 표지판을 해놓으면서 경고문구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이게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할까 봐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는 나중에 말미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이들의 통학 행태를 좀 분석을 해서 그거에 입각해서 스쿨존의 형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한데 법에서는 그냥 주 출입문으로 규정을 하니까 그걸 만드는 분들이 정면 주변으로 그냥 그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제 제대로 하려면 아이들의 통행 행태나 그 학교의 시설 주변이나 이런 걸 분석을 해서 가장 적합하게 통학로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제는 저희가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 95년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벌써 이제 30년이 넘은 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개선에 대한 질적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네. 자,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나 제도가 완벽하게 갖춰졌다 한들 운전자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운전자가 실제로, 조심해야 될 점을 짚어본다면요. 이 법에서는 두 가지를 딱 규정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는 과속을 하지 마라. 즉 시속 30km 이하로 서행 운전을 해라. 두 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 이게 두 가지가 운전자가 지켜야 될 법규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 보이면 일단 시속 30km 이하로 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에는 주정차를 하면 안 되고요. 또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학교 주변에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는데 거기서 잘 멈추시질 않으세요. 그래서 일단 그런 정지선이나 그런 표시를 보면 아이들이 횡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고 우선 멈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운전자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렇군요. 자, 한국생활안전연합에서 지난 3, 4월 봄에 이제 새학기 시작될 때 서울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실태를 조사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아이들이 잘 보호받고 있었습니까? 안타깝게도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가 서울 시내 560개 교가 있는데 저희가 542개 교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문제는 아이들이 등하교를 할 때 우리나라 아이들은 거의 다 걸어서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행로 자체가 여전히 위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118개 교가 여전히 아이들의 보행을 못하게끔 상점에 물품이 나와 있거나 폐자재가 흩어져 있거나 손수레나 자전거가 방치돼 있어서 아이들의 보행을 막고 있었어요. 그리고 157개 교 학교가 주정차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도로로 나와서 횡단을 할 수밖에 통행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특히 224개 학교는 횡단보도 앞에 물건이 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횡단하고 보행하는 통로 자체가 여전히 한 30% 이상, 40% 가까이 위험하더라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생각하기에는 주정차가 돼 있어서 아이들이 그 인도로 못 다니고 도로로 차로로 나와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은 아직 키가 작으니까 이 차가 세워져 있으면은 아이들이 그 사이에 끼게 되고 그러면 운전자가 그 아이를 놓치면서 아이가 튀어나왔을 때 대처하기가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까 운전자들이 뭐 30km 시속 그것도 지키지 않고 뭐 인식이 아직 안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운전자 단속 강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아이들 대상으로 발생하면 중과실로 처벌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게 2대 배로 과태료나 벌금이 별점도 높아지게끔 규정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분들이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거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의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은 운전자들이 잘 보고 그렇게 행동을 하라고 했지만 그렇게 행동을 안 할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규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단속이라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 경찰이 나와서 단속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노력을 안 해도 나한테 뭐 벌점이 오거나 과태료를 물거나 이런 적이 없었어요. 예.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행도 안 하고 노력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운전자 개개인의 인격에만 이걸 맡겨놓는 게 아니라 경찰청에서 나와서 좀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미 제도로는 뭐 뺑소니라든지 사망사고, 음주운전 같이 중대범죄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상해 사고가 제도가 강화돼 있지만 그거로는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단속이 안 되니까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제 교통 안전 문제를 말씀드렸었는데 그 외에 다른 안전 문제는 없었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요즘 또 지적이 되는 게 우리가 요즘 공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한 조사에서도 6개 초등학교에 1개 학교가 주변에 공사가 이루어지더라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학교 주변에서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공사가 진행이 되면 아이들의 등하교의 통학로 자체가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결국은 이제 뭐 도로로 내려가서 통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은 이거를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법적으로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지자체로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공사를 좀 중단을 해주고 좀 아이들의 통행을 좀 지켜달라라는 어떤 그 조치를 좀 해주시고 서로 행정기관끼리 그런 좀 조치를 해주셔서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 등교 하교 시간만이라도 이 보호구역에서의 공사를 좀 중지해주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이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들 얘기를 해보면은 가끔 단속을 해보면은 아이고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것을 모를 수 없을 정도로 표지판들이 정말 많거든요. 바닥에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뭐 과속 방지턱이 뭐 훼손돼 있거나 제한 속도 표지판이 약간 안 보이게 돼 있을 경우 아니면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물게 될까요? 좀 그 말씀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우리 그 사회자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우리가 일본, 영국이 이제 교통안전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선진국들은 실은 표지판 하나 달랑 있거든요. 반면에 우리는 도로도 빨간색으로 칠하고 뭐 그것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노랗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크게 칠해놓고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렇게 도로에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걸 만드는데 투자하는데 1억에서 2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자체 비용이.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는 나라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지켜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그 나라들은 왜 그러면 잘 지킬까라고 했을 때 결국은 그 관건은 단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린이 보호구역의 운전자가 모르니까 그러면 3개 붙이던 걸 10개 붙이면 운전자들이 알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제 단속의 필요성이 결국은 대두될 수밖에 없고,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이런 노면 표시나 제한 표시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지자체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자체들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비가 됐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지자체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는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이제 어린이들 등하교 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등굣길에는 뭐 많은 분들 보신 것처럼 녹색 어머니회에서 뭐 교통 지도를 하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나오거나 학교 안전보안관 분들이 나와가지고 지도를 하는데 학교길에는 그렇게까지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도
등굣길의 교통안전 지도자는 평균 7.15명이 나오셨습니다. 반면에 하굣길에는 2.29명이 나오셨습니다. 즉 3분의 1 수준이었거든요. 예. 또 등굣길에서는 한 5개 지점에서 교통 지도를 하셨고 하굣길에서는 1.88 지점, 즉 2곳도 안 되는 곳에서 교통 지도를 하셨어요. 예. 즉 3분의 1 수준으로 아이들의 보행로 자체가 위험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하교 때 우리가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4배가 증가를 합니다. 아이고. 네. 즉 그러니까 부모들이나 교통안전 지도를 하는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사고는 줄어든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등교 시간 딱 정해져 있죠. 9시 이렇게 딱. 근데 반면에 하교 시간은 12시부터 4시까지로 이렇게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차 때문에 하교 지도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끝으로 아이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면 좋을까도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보면서 길 지나다니는 아이들도 많고, 그런데 네. 아이들은 아무리 교육을 또 해도 그 상황이라든지 어떤 경우에 처하면은 인지 능력도 어른들보다 떨어지기 마련이고요. 실질적인 교육이 어떤 게 필요할까요? 가장 교통사고가 많은 그 학년이 1학년하고 6학년이었어요. 즉 1학년은 학교를 처음 들어가니까 모르니까 익숙하지 않은 길을 가는 거고 6학년은 이 길은 너무나 익숙한 거죠. 아하. 이제는 애들이 이제 방임하는 거죠, 서로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제로 교통안전 교육도 주로 1, 2학년에 집중이 되고 3, 4, 5, 6학년에는 교통안전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교사분들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조작하면서 걷는 아이가 30%가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학년에 맞도록 이 아이들의 교통 행태와 교통사고를 분석을 해서 맞는 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 선생님들이 고학년들한테 교통안전 교육이 하기 힘든 게 교통안전을 위한 교재가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가 좀 더 이러한 노력을 하셔서 교재를 같은 걸 만들어서 학교 측에 좀 보급을 해줘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단법인 한국생활안전연합의 윤선화 공동대표였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10시부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립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조금 전에 국회에 도착했는데요. 해군 참모총장 퇴임 뒤에 법무법인과 방산업체에서 월 3천만 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고액 자문료는 국민께 송구스럽습니다라는 답변을 짧게 하고 인사청문을 위해서 국회로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2부에는 서울시와 경기도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서울시 소식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수요일 순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임인구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임대주택 과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눠볼 것이 역세권 청년주택 이야기인데요. 네. 이게 어떤 것인지 청취자분들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말 그대로 역세권에 지어지는 청년을 위한 주택입니다. 그래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요.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역세권에 청년층을 위해서 서울시와 민간이 협력해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예. 요즘 지옥고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요. 예. 지옥고는
지하실,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 사는 청년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청년들이 주거난을 해결하고 저희가 서울시가 작년 7월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서울특별시가 민간 사업자하고 협력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요? 네, 민간 사업자가 청년 주택을 건립할 경우에요. 서울시는 주거 지역을 상업 지역으로 용도 지역 상향을 해주고요. 예.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런 행정적인 지원에 대해서 민간 사업자는 주거 면적의 100%를, 그러니까 전체죠. 다양한 계층의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는데요. 그 중에 약 10에서 25%는 서울시가 확보해서 저소득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네.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자격이 되며 얼마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예, 어떻게 될까요? 네,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할 대상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그다음에 신혼부부들이 주로 대상이 되고 있고요. 예. 여기서 대학생은 서울 및 주변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복학 예정인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지 5년이 안 된 청년들을 말하고요. 신혼부부는 혼인 합산 기간이 5년이 안 된 부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간 사업자가 공급하는 민간 임대주택과 우리 서울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는 주변 시세의 약 90%, 그리고 우리 시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정도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절실할 텐데, 이게 이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45개소를 추진하고 있다고요? 더 늘어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현재 45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 중에 3건은 사업계획 승인이 이미 완료가 되었는데요. 약 3,700호. 그 다음에 14건은 사업계획이 접수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한 5,400호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28건은 지금 사업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한 1만 6천 호 정도이고요. 저희들 올해 공급 목표가 1만 5천 호인데 연말까지는 무난하게 이렇게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울주택도시공사도 덩달아서 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9월 서울시는 저희 조례를 통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지원기관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예. 이번에 이 공사에서는 사업관리 및 자금 조달 방안, 그 다음에 준공 후 임대주택 관리 방안 등 민간 사업자의 여건 및 요구에 대응해서 맞춤형 사업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이런 이제 민간 사업자들을 지원해주는 방안 쭉 들어봤는데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당사자들, 청년들을 위한 지원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네, 저희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는요. 일단 임대보증금 비율을 최소 30% 이상 의무화해서 임대료를 낮추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함께 쓰는 공유주택 개념을 도입하였고, 그다음에 북카페 등 청년 커뮤니티 시설 설치를 하는 입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청년층에게는요, 임대 보증금을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월 임대료 보조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소득 청년들이 부담 없이 청년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임대주택과의 이민구 과장이었습니다. 아메리칸 오서스의 Best Day of My Life 듣고요. 경기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은 경기도 소식 들어보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네, 공항에 자주 버스로 이용해서 다니시는 분들은 반가워하실 소식인데요. 경기도 내에서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으로 운행하는 버스에 일부 요금이 내린다는 소식이네요. 네, 경기도와 경기도 내 3개 공항버스 업체가 최근 요금 인하와 또 서비스 개선에 대한 합의를 했습니다. 예. 주요 내용은 공항버스 요금 가운데 청소년의 요금을 내리고 어린이 요금 할인폭을 늘리고 또 일부 노선에서는 성인 요금을 약간 내린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요금이 다음 달 11일부터 30% 내리는데요. 노선에 따라 4,200원에서 8,400원 정도를 내면 됩니다. 예. 또 7살부터 12살까지의 어린이 요금은 현재 할인율이 30%였는데 50%로 늘어나고요. 안산과 부천, 고양 등 일부 노선의 성인 요금은 1,000원이 내리게 됩니다. 이와 함께 업체들은 모두 75억 원을 투자해서 버스 운행 횟수를 늘리고 승강장 시설 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예. 버스 요금을 내리고 시설이 개선된다면야 이용자들에겐 참 좋은 일인데, 그런데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초 경기도는 공항버스의 요금 대폭 인하와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업체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하지만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가 반발하자 그동안 물밑에서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예. 공항버스는 일반 버스와 달리 한정 면허를 통해서 운행하는데요. 한정 면허는 일반 버스가 다니지 않는 일정한 노선만을 운행하는 면허를 말합니다. 공항버스 노선은 처음에는 적자였다가 최근 들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흑자를 겨우 내니까 요금을 내려야 한다. 이게 이제 업체 측이 불만이 많았던 건데요. 예. 그래서 요금을 내리면 경영이 안 된다며 반발했었습니다.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이번에 일부지만 요금 인하에 합의하고 서비스 개선도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어찌 될지 또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예,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경기도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보통신 보조기기 등을 지원한다는 소식 들어볼까요? 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정보통신기기 사용이 쉽지 않은데요. 예. 하지만 이를 잘 활용하면 특히 학생의 경우 학업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값이 보통 수백만 원대로 비싸다는 건데요. 이를 고려해서 경기도가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입비의 90%를 지원합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책 읽는 기기와 점자 키보드, 또 영상을 보면서 수화로 통화할 수 있는 기기, 또 자동으로 책장을 넘겨주는 기기 등 48종 정도 되는데요. 장애 학생들의 학업이나 일상생활 등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모두 5,700명에게 이 같은 지원을 했는데요. 올해도 이런 통신 보조기기 540대를 장애인들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앞서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문제를 다뤄봤지 않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겪는 또 다른 불편함을 토로하신 청취자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전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7994번님이 아침에 통학지도를 자주 하는 사람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이들 데려다주는 학부모들의 차량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아이들만 생각하더라고요. 정말 심각하더군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6968번님이 학교 주변 주정차 학부모들이 문제입니다. 등하교 시키는 부모님들이 꼭 준수해야 할 법입니다. 7141번님, 자녀들이 승하차느라고 차들 또한 서행으로 줄이 길어지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이건 역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바시아의 아스트로이드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